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과학실정보연구원 미래기술분석센터의 김소영입니다. 예. 거창한 제목이에요. 앞에서 좋은 그 연사님들께서 너무 재밌고 너무 알찬 가르침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면서도 그 발표를 듣느라고 제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보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시기인가 봐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과 앞에서 그 연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이 되게 다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께서도 들으면서 아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생각을 한 번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되게 그 강연을 들으면서도 되게 반가웠습니다. 우선 저의 그 발표 제목이 AI가 예측한 미래 과학기술의 주요 주제와 글로벌 트렌드 분석이죠. 네, 이 화면 이제 많이들 쓰고 계시죠? 저는 이제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능한 한 최신 버전의 미래유망 기술 리스트를 제공해 달라고요. 이거 10배속이에요. 10배속이긴 한데 주르르르르르 10개를 딱 맞춰서 내줍니다. 내용도 보면 유전체 편집, 뉴로 테크놀로지, 분산 원장 기술, 5G 그리고 그 이후 굉장히 그럴듯하죠? 네. 저의 발표 제목이 AI의 그 미래 기술 예측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이거 보여드리고 이제 퇴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네. 미래라고 하면 저렇게 이제 그 미래 유망 기술 챗GPT나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잘 알려주는데 우리가 미래 유망 컨퍼런스, 미래 유망 기술 컨퍼런스라는 걸 열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셨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미래라는 그런 그림은 어떤 그림을 다 갖고 계신가요? 이게 다 어떤 업계에서든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기술들을 적용한 미래 모습을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미래 유망 기술을 반영한 어떤 유토피아적 미래 모습을 그려달라고 그 챗GPT한테 그 심어져 있는 달리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멋진 그림을 그려주네요. 도심 항공교통도 날아다니는 것 같고, 예. 몇 장 더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런 원격 의료, 또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도심 농업, 또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재생에너지 생산까지 그냥 멋들어지게 계속 그려주네요. 네. 이제 미래 예측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저는 이제 직업을 잃을 것만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런 미래만 있는 거 아니죠.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AI나 이런 기술의 진보라는 거는 항상 위험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10월 3일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다시 보고 싶은데 내렸어요. 지금은 안 하고 곧 OTT에 올라올 텐데요. 이게 동남아 어느 그 시골 지방으로 보이죠? 승려가 종을 치고 있어요. 근데 승려 모습이 좀 이상하죠? AI 로봇입니다. 이 영화가 크리에이터라는 영화고요. 굉장히 멋진 그 부제가 달려 있죠. 인간적인가 혹은 인간의 적인가. 어떤 내용이냐면 2055년에 AI가 LA에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죠. 그래서 서방 세계는 모두 모여서 AI가 우리를 도우라고 만들었는데 우리를 멸종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모두 AI 로봇을 없애자라고 해서 이제 특공대를 만들어요. 그런데 동양은 이미 AI와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AI 로봇이 없어지게 두지 않기로 한 거죠. 그래서 동양 세계에서는 최종병기, 이 어린아이가 최종병기입니다. 이 최종병기 어린아이를 AI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방 세계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그렇게 해나가는 그 내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저도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 예고편만 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OTT에 올라오면 봐야겠어요. 어쨌든 이런 미래의 모습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커즈와일의 특이점이라는 그 지점 이후에 나올 미래의 모습이겠죠. 원래의 특이점이 그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그 일반 계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그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커즈와일이 20세기 후반에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거를 저기 이 2050년 즈음에 인공지능의 어떤 그
지능이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친 것을 넘어서는 그 순간을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이제 기술적 특이점을 그런 정의로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위키백과에 나오는 정의인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특이점 이후에는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기점이라고 한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특이점 우리는 지나고 있는 거죠. 저만 해도 이제는 제가 작업할 때 생성형 AI를 쓰지 않는 그런 시간을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과정을 겪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공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기에 우리가 현재 서 있죠? 우리가 여기 현재 서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서 있으면서 과거에 지나간 우리의 경험적인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뭐 기대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고 싶은 비전, 우리의 플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투영을 합니다. 투영을 하면 아까 AI가 제공해줬던 것처럼 여러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어떤 가능한 미래는 저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능한 미래는 이런 유토피아적인 미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가고 싶은 미래는 이런 AI와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생산성도 높고 효율적이고 아주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유망 기술을 찾아내는 작업이라는 것이 현재에 서서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얘기 안 드렸네. 우리가 상상 가능할 것 같지도 않지만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저런 미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기술이 이게 이제 선들이 이제 기술 진보의 궤적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기술들이 어떤 궤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진보해 나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진보해 나가다 보면은 어떤 이정표 같은 지점들이 생깁니다. 그 지점이 기술이 그 지점을 지나면 뒤로는 돌아가지 않고 나아가는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는 그런 마일스톤 같은 기술 지점이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저쪽이 아니고 이쪽의 미래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미래 기술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걸 위해서 미래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계속 공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 잠깐 했으니까요. 짧게 우리 방법론이나 좀 재미없는 얘기 잠깐 할게요. 요거는 전 세계에서 미래 유망 기술을 발표한 추이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가 통계를 내본 건데요. 수요가 굉장히 꾸준히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2010년대 중후반쯤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런데 코로나 오기도 전인데 2018년부터 다시 조금 떨어지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확 떨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인공지능이 약간 결합된 그런 미래 기술들을 미래 유망 기술로 전부 발표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다 흡수가 되고 나니까 미래 기술들에서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이라는 말보다는 그걸 기반으로 한 건 내재화한 건 당연하고 그 뒤로 산업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키워드들의 미래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주제들을 저희가 좀 저희 미래기술 선정에 어떤 사회적 맥락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두 가지 틀로 조사를 했죠.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 집중 전략은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죠. 12대 국가 전략 기술로 한 틀로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커다란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로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길지 않게 넘어갈게요. 골고루 나왔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수소, 첨단 로봇.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같은 경우에도 골고루 그렇지만 조금 치우치게 이런 식으로 글로벌에서 이제
미래유망 기술을 뽑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저런 어떤 사회적 맥락을 안에 넣고 작년까지의 미래유망 기술 이슈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이 자리에서 저희 센터장님이 발표하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작년에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이끄는 미래유망 기술이라고 10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약 200개 정도의 후보군을 밑에 깔아놓고 그 중에서 이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인공지능 혹은 그냥 디지털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직접 개발하거나 그것들을 활용한 그런 기술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쪽에 말씀 안 드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했던 기술들,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그리고 뭔가 공존을 위한 기술들, 그런 기술들은 이렇게 따로 빼놓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싶어서요. 그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고서로도 찾으실 수 있는데 그 뒤에 올 초에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분석하지 않은 저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보려고 봤습니다. 그래서 8개 정도의 토픽으로 나누고 그 토픽이 디지털 전환인지 지속 가능성인지 구분을 한 다음에 이게 상위 논문을 많이 쓴 상위 6개 국가거든요. 우리나라가 다행히 6번째쯤에 있더라고요. 이 6개 국가들이 어디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국가별로 좀 다른 양상을 보이죠. 중국은 좀 더 디지털 전환, 우리나라도 좀 더 디지털 전환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디지털 전환 쪽은 당연히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지속 가능성 관련된 연구들도 굉장히 선도를 하고 있고요. 저런 지속 가능성 쪽은 영미권, 유럽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까지 이제 뭔가 그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나서 저희가 올해 2023년도 미래유망 기술을 뽑은 실제 방법론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 연말에 보고서로 정리해가지고 공개할 예정이니까 그때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은 3가지 관점으로 봤는데요. 우선 맨 처음에는 딥러닝 기반 과학기술 클러스터 성장성 예측이라고요. 여기서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한 15년, 20년 동안 약 논문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정도로 모일 수 있는 약간 거시적인 관점의 과학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전 과학기술 분야를 약 4천 몇백 개 정도의 규모로 나누게 되는 그런 정도의 거시적인 과학기술이고요. 저희는 유망 기술을 저 규모로 일단 뽑습니다. 그런데 저 규모로 뽑기 위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개발한 그 위크 시그널 방법론이 있었는데 그걸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위크 시그널은 이것보다는 좀 더 미시적으로 튀어오르는 주제를 빠르게 센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논문 내에서 키워드, 저자 키워드 혹은 논문 초록이나 제목에서 뽑아낸 그런 키워드들의 N개의 집합으로 주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크 시그널이 이제 쭉 이어져 오는 그 해당 과학기술 분야 역사에서 최근에 탁 튀어오르는 그 순간에 잡아내는 건데요. 그런 위크 시그널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클러스터들을 또 골라냈습니다. 그렇게 골라낸 후보군들 중에서 아까 디렉토리 분석에서 나온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뽑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2006년부터 아까 그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저희가 2006년부터 미래유망 기술을 개발해오고 발굴 기술을 센싱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200개 정도의 후보군을 만들었습니다. 이 200개 후보군은 일단 어떻게 뽑았냐면요. 4,000여 개의 클러스터 중에서 수년 내에 고성장할 확률이 99.5% 이상인 클러스터들을 일단 뽑아냈고요. 그 중에서 위크 시그널을 보유하고 있는 순위가 상위 30% 이내인 클러스터들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00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198개의 클러스터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 클러스터들 전체를 펼쳐놓고 최근 2년 사이에 고피인용 논문을 참고해서 기술명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술명들이 지금 여기 작게 써있는 여러분 그 자료에는 다 보이실 겁니다. 써있는 이런 기술명들이고요. 크게 보면 저쪽은 사회과학 관련 분야에서 빼고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 한 부분, 네트워크, 전력과 전기차, 재료 쪽에 한 3개 정도의 클러스터, 그리고 임상과 생명과학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더 이제 논문 간의 어떤 관계를 넘어서서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키워드를 보는 게 더 좋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 탑 200개 클러스터들의 최신 논문들에서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만들어봤습니다. 동시출현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 점들이 가까울수록 하나의 논문에서 같이 출연한 빈도가 높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관련 있는 주제들끼리 모여 있겠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거죠. 최근 2년이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코비드가 아주 가장 커다란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뭔가 되게 많죠? 근데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머신러닝, 딥러닝, 리소스 매니지먼트, 옵티마이제이션, 일렉트릭 비클이나 배터리도 저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스테너빌리티나 리뉴어블 에너지, 리사이클링,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저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메카니컬 프로퍼티, 뭔가 물리적인 성질들, 나노 파티클이나 뭐 2D 메터리얼, 2차원 소재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미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런 주제 분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유망 기술을 4가지 정도의 어떤 세부 분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분류가 이쪽입니다. 컴퓨터 공학과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부분으로 이런 IoT나 뭐 모빌리티, 통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엮어서 모두 연결된 스마트 세계의 점진적 확장과 관련된 미래 기술이라고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저기하고 여기예요. 좀 멀긴 하지만 이게 약간 인간의 내외에 과학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같이 묶어봤거든요. 과학기술의 영향이 인간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부분. 그래서 두 번째 확장 소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에 여기는 신소재, 2D 신소재, 양자 시스템, 뉴로모픽 소자 이런 것들은 좀 더 아까 양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기초적인 연구들로 세 번째 주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인데요. 이쪽은 여기에 지금 뽑힌 내용은 환경과 기술 사이의 균형 뿐이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점점 빠르게 진화해 나가는 기술과 기술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한 균형의 기술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한눈에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로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주제는 모두 연결된 스마트 세계의 점진적 확장. 그 밑에 3가지 정도를 뽑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영향이 인간의 내외부로 확장되는 것 2가지를 뽑아봤고요. 그리고 가속, 기술의 어떤 더 큰 가속은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점점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환경, 그리고 안 나왔지만 인간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기술들이 미래 유망 기술이어야 하지 않을까? 아까 그 깔때기를 잠깐 기억해 보시면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미래 유망 기술 선정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씩 말씀해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모두 연결된 스마트 세상의 점진적 확장으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전 연사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빼놓은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같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IoT나 아니면 모빌리티 그 기술들이 확장해 나가면서 뭔가 그 데이터가 연결되어가고 주파수가 연결되고 전력이나 모빌리티의 그 그물이 연결되는 그 기술의 망이 처음에는 몇 가지 제품 간의 연결이었다가 스마트 홈 내부였다가 이렇게 빌딩 하나에서 연결이 되었다가 그게 캠퍼스, 결국은 도시 전체까지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제 뭐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의 시공간까지도 연결되는 걸로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넓은 범위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받을 수 있는 단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기술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All Connected Smart Mobility 기술이라는 걸 선정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들을 4개의 클러스터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저희 보면은 뭐 트럭 플래투닝도 있고 뭐 바이시클도 있어요.
바이크도 있는데 아무튼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그 전기 전력 기반의 어떤 이동체들이 모두 연결되어서 커넥티드 모두 연결되어서 도심 안에서 지능적으로 잘 교통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기술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그들의 어떤 운행이 끊김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적 무선 충전 기술이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충전을 달성하는 그런 기술들이 결합되고 있다라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현재 단계는 물론 세부 기술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동적 충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미국 오크리지 내셔널 랩에서 이제 실증 연구를 한 결과를 저널에 실은 그 정도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많은 그 미디어들이 넓은 공간에서 혹은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공간에서 그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간을 위한 차세대 통신 기술을 두 번째 그 유망 기술로 뽑았습니다. 여기서 차세대 통신 기술이 스마트 공간을 위한다는 것은 재구성 가능한 지능용 표본, 그러니까 안테나 표면이죠. 그리고 저전력 광역 네트워킹 등의 기술이 결합되어서 다양한 환경에서 차세대 통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보장하거나 신뢰성을 보장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결되어 있는 많은 엣지 디바이스들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악성 소프트웨어를 혹은 악성 코드를 악성 본넷들을 차단하고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도 유망 기술로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아니고 이제 공간의 영역에서 과학 기술이 그 지평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쪽 과학 기술이 인간과 관련된 영역, 생명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 기술의 영향이 인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저런 디지털 헬스 데이터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건강 관리나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각각 받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역이나 아니면 생체 모방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강화하거나 장애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기술들이 이제 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체 내부로 보자면 기술들이 이제 DNA나 RNA 그리고 소기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침투를 해서 인간의 질병이나 노화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진단해내는 그런 쪽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인간을 보완하는 소프트 로봇 기술로 소프트 로봇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되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자가치유 혹은 다기능성 이런 식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특성을 가진 소프트 로봇들을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것들을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4D 프린팅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어떤 산업계에서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효율성을 달성하는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래 유망 기술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의 확장 영역 두 번째로 엑소좀과 논코딩 RNA 기술이 미래 진단 치료를 위해 쓰이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코비드 이후로 RNA 연구 자체는 많이 되어 왔지만 코비드 이후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가 안정성이 뛰어난 원형 RNA가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해요. 저도 전공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형 RNA에서 논코딩 RNA를 기반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엑소좀이라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 세포가 가진 RNA 같은 그런 어떤 핵심 정보들을 전달해내는 전달체라고 하더라고요. 저것을 이용해서 그 질병이나 그 노화 같은 걸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런 기술이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세 번째. 여기가 제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키워드 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찾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 기초과학의 특성상 저렇게 빈도가 높은 키워드가 막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세 가지 클러스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무어의 법칙 제가 얘기했던 내용 막 다 나와가지고 더 너무 반가운데요. 어쨌든 무어의 법칙이 더 이상 이제 뭐랄까
무어의 법칙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죠. 반도체 집적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더 이상 더 집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런데 저 커즈와일의 기술적 특이점 고점은 그 곡선은 그 무어의 법칙에서 만들어진 곡선이에요. 그럼 2050년에 그 기술적 특이점이 우리 오지 않을까요? 아닐 거예요.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팅 쪽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 나중에 설명드릴 뉴로모픽 컴퓨팅 쪽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초과학 분야의 어떤 유망 기술이라는 거는 오래된 주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새로운 이론과 융합하거나 아니면 병목을 해결할 만한 어떤 인사이트가 생겨나서 그 병목을 뛰어넘는 순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진보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덜 그런 유망성이 보인다 하더라도 계속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양자는 이제 그 주요 기업들에선 양자 월성 이미 달성을 했지만 어떤 그 기초 기술들은 그 태동기에는 기존의 기술들보다 낮은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하고 단가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단가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 저렇게 병목을 뛰어넘는 순간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서 확 기하급수적으로 진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으로 이제 뉴로모픽 소자 기술을 선정을 했고요. 뉴로모픽 소자라는 건 이제 양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일로만 그 작동하던 그 폰 노이만 컴퓨터 시절에 그런 그 계산 역량을 확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초 기술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스테이트 오브 아트는 지금 시냅스 트랜지스터를 설계해서 구현하고 논문에 나오는 정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공간 대칭성을 활용한 미래 양자 시스템 제어.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제일 어려웠어요. 그런데 양자 역학에 존재하는 시공간 대칭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어떤 뭐 고립계와 열린계의 중간 영역에서 양자 현상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양자 컴퓨팅 말고 이제 양자 정보과학 쪽, 양자 센식, 양자 광학 이쪽으로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초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도 지금 여기 실험실 단계, 산업 단계 초반에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그 기초 기술 쪽에서 말씀드릴 게 그래핀의 새로운 활용 기술과 새로운 신소재로서 보로핀입니다. 2차원 재료가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래핀이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각광을 받았고요. 보로핀은 그 이후에 많은 그 재료들을 2차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특성을 보려고 했던 그 성과로 나온 건데요. 보로핀이 그래핀 이상의 강도와 유연성과 전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직 불안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연구 중이고 그래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 연구를 해왔지만 그래핀 한 층이 아니라 그래핀 여러 층을 어떤 특정한 각도로 이렇게 비틀어 놓으면은 초전도성이나 초유체성 같은 그런 특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마음이 급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면은 향후 굉장히 넓은 활용 가능성이 있는 미래 기술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기 서스테너빌리티. 이거 앞에서도 계속 다른 연사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건 앞에서도 얘기하셨고 사실은 클러스터로 나오지 않았어요. AI의 신뢰성과 어떤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기술이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 진화하면서 학습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요. 저 제일 위에 있는 게 어떤 그 특정 그 모델인데 그 모델이 한 개의 GPU를 학습하기 위해서 미국의 한 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저렇게 기술 진화를 가속하는 데 있어서 환경은 계속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뭐 그런 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이제 순환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전기차 앞에서도 이제 모빌리티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빌리티가 확장돼서 배터리가 많이 이제 폐배터리가 많이 생산되는데 그 폐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사실 이거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유망 기술이 아니지만 그것들을 전 주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노화 과정의 전체적인 연구라던가 혹은 그냥 단순히 희소금속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능성 재료로 변환하는 저런 연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수소
를 생산해내고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수소 자체가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를 태우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수소를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걸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그린 수소와 저런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들 그런 신재생 전력원과 교차 활용을 효과적으로 여기도 이제 오래된 기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산업에서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참고로 이제 AI와 코비드가 우리 기술 진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또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지점은 저희가 연말에 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한 번만 더 보고 10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공유한 부분은 저희가 요 동그라미 2개를 뽑아내는 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미래 유망 기술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그를 위한 방법론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고요. 저렇게 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데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을 계속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어내고 우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이런 업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